당신은 왜 알면서도 또 합니다. 차갑고 무거운 질문 하나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 앞에 멈춰선 적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술을 끊겠다고 맹세했지만 다음날 또 마시고 과소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카드를 꺼내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또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내부에 내장된 어떤 근본적인 모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가장 생생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탐구한 인간이 19세기 러시아의 한 소설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자기 파멸의 사례 중 하나를 직접 살아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파멸을 관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파멸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건 멘탈과 지갑이죠. 첫 번째 장, 1863년 여름, 비스바덴의 룰렛 테이블. 1863년 8월의 독일은 아름다웠습니다. 라인강 인근의 온천 휴양도시 비스바덴은 유럽 상류층이 즐겨 찾던 우아한 휴식처였습니다. 귀족들과 상인들이 광천수 온천에 몸을 담그고 정원을 거닐고 저녁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켜진 카지노 홀에서 시간을 보내던 곳. 그 빛나는 공간에 42살의 도스토옙스키가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충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9세의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목숨을 건졌고 시베리아에서 4년의 강제 노역과 4년의 강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인간의 고통과 공포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폐병으로 시들어가고 있었고 형 미하일과 함께 운영하던 문학 잡지는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돈이 없었고 항상 빚에 쫓겼으며 항상 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 룰렛 테이블 앞에 앉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그것도 단박에 1만 프랑이 넘는 거액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단 한 번의 게임으로 그의 앞에 쌓였습니다. 초록색 펠트 위에 황금빛 코인들이 딸그락 소리를 내며 그에게 밀려왔을 때 도스토옙스키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켜졌습니다. 그 빛은 이후 8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예술가의 가장 비루하고 가장 처절한 시간들로 가득합니다. 비스바덴, 바덴바덴, 홈부르크. 그는 독일의 도박 도시들을 전전하며 생을 탕진했습니다. 모든 돈을 잃으면 입고 있던 외투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외투가 없으면 아내의 폐물을 가져갔습니다. 결혼 반지도, 귀걸이도, 브로치도 모두 저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마지막 돈을 다시 도박판에 가져갔습니다. 그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질 만큼 비참합니다. 사흘 동안 점심을 굶었고 아침 저녁은 차로 때웠다.
움직이면 배가 고파질까봐 앉아서 내내 책만 읽고 있다. 그 골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11월의 독일, 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실내는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는 낡은 방에서 세계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 배가 고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풍족한 귀족들이 식당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도박장에서 나올 때마다 창백한 얼굴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녹초가 된 몸으로 방으로 돌아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 안나 그리고리에브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용서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위대한 재능이 있다고, 당신은 이 어둠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스토옙스키는 다시 도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8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1863년부터 1871년까지. 두 번째 장, 도박사의 오류,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도스토옙스키가 단순히 쾌락을 쫓는 무분별한 탐닉자였다면 이 이야기는 조금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게임의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형 미하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극도로 신중해지고 대리석처럼 냉철하며 비인간적일 정도로 의연해진다면 누구나 반드시 돈을 딸 수 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고, 자신만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룰렛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룰렛은 완전히 독립적인 우연의 연속입니다. 룰렛 바퀴가 10번 돌아 10번 모두 빨간색이 나왔다 해도 11번째 구슬이 빨간색에 떨어질 확률은 정확히 처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결과는 다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확률의 법칙입니다. 패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우리에게 준 생존 도구였습니다. 반복되는 사건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위험을 예측하고 먹이를 예측하고 계절을 예측하는 능력. 이 능력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무작위성 앞에서 이 능력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뇌가 없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를 발견합니다. 통계학자들은 이것을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심리 분석가 중 한 명이었던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함정에 빠지자 그것을 깨닫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화학적 과정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마침내 출판업자 스텔롭스키와 악마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3,000 루블을 선불로 받는 대신 1866년 11월 1일까지 160페이지 이상의 신작 소설을 납품하지 못하면 향후 9년간 과거 및 미래의 모든 저작권과 인세 100%를 스텔롭스키가 가져간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죄와 벌의 연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기한을 맞추기 위해 그는 안나 그리고리에브나 스니트킨이라는 속기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슬속기로 단 26일 만에 한 편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기한 하루 전날 10월 31일 간신히 원고를 납품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도박자였습니다. 룰렛에 열광하여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인물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상처를 새긴 연인 폴리나의 이야기. 그는 자신의 파멸을 소설로 쓰면서도 현실에서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역설이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장. 지하실에서 올려다본 인간의 본성. 1864년 도스토옙스키는 또 하나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생활자의 수기. 이 짧은 소설은 그의 모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불편하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현대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이상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진실을 해부한 철학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라는 인간은 통 매력이 없다. 화자는 이름도 없이 지하생활자라고만 불립니다. 그는 퇴직한 하급관리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 골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독한 악의와 열등감과 우월감이 뒤섞인 채 끝없는 자의식의 미로 속에서 가상의 독자들과 싸우고 방어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인간관계에 실패했으며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간이 아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이 비합리적인 고집으로 고통받는 것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치통에서조차 이상한 쾌감을 느낀다고 절규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치통에서 쾌감을, 고통에서 즐거움을. 이것이 단순히 한 이상한 인물의 기이한 변태성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캐릭터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떤 보편적인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 절망과 타락과 고통 속에서 가장 강렬한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병적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안에 잠들어 있는 어두운 충동이라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나중에 도스토옙스키를 분석하며 이 자기파멸적 경향을 메조키즘과 죄책감의 무의식적 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죄책감을 정산하려는 스스로에게 가하는 처벌의 심리.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프로이트보다 반세기 앞서 이 진실을 문학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장. 이고비이콜사와 이고비이코로, 그리고 인간이 선택하는 파멸. 1860년대 러시아 지식인 사회에는 강력한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깨달으면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한다는 믿음. 과학과 이성으로 인간 사회를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의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 시대 정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정궁, 크리스털 팰러스는 이성적 완벽함과 집단적 파라다이스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완벽한 구조물처럼 이성과 과학으로 설계된 완벽한 사회.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지하생활자는 말합니다. 내 생각에 2 곱하기 2는 4는 매우 훌륭하다. 그렇지만 2 곱하기 2는 5 역시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2 곱하기 2는 4는 틀릴 수 없는 진실입니다. 수학의 법칙입니다.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현실의 장벽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돌벽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부술 수 없는 자연 법칙의 장벽.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 돌벽 앞에서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최대 이익을 선택하며 그 이익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지하생활자는 묻습니다. 과연 그런가? 인간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기계라면 왜 인간은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가토록 자주 가토록 강렬하게 원하는가? 완벽한 수정궁이 주어진다 해도, 완벽한 안락과 행복이 보장된다 해도 인간은 오직 자신이 피아노 건반이 아님을, 톱니바퀴가 아님을, 누군가의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부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 수정궁을 스스로 박살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자유의지의 발현. 그것이 때로는 자기 파멸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박이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매번 도박장을 나설 때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울며 용서를 빌 때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의지가 없는 나약한 사람이어서만도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이성과 전혀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삶과 소설을 통해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5번째 장. 뇌과학이 증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직관. 이제 우리는 150년을 건너뜁니다. 2020년대의 신경과학연구실로 스탠퍼드 대학교 중독문제연구소의 안나 램부크 교수는 저서 도파민 네이션에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다양한 도파민 자극이 24시간 넘쳐 흐르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음식, 뉴스, 도박, 디지털 미디어, 유튜브,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램부크 교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4시간 내내 뇌에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피하주사 바늘. 이 묘사가 과장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뇌신경과학적으로 정확한 묘사입니다.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도파민의 역할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보상을 예측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음식이 맛있을 것을 기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할 때, 게임에서 이길 것을 기대할 때, 바로 그 기대의 순간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뇌의 항상성 메커니즘입니다. 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뇌는 반대쪽을 눌러 균형을 회복하려 합니다. 강한 쾌락 자극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고통과 갈망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린 용수철이 반동하듯이. 도스토옙스키가 처음 룰렛 테이블에서 1만 프랑을 땄을 때 그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었습니다. 그 황홀함은 그때까지 경험한 어떤 쾌락과도 달랐을 것입니다.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큰 보상. 이 조합은 도파민 시스템을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뇌는 그 강렬함을 기준점으로 설정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자극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일상이 밋밋해집니다. 글을 쓰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두 그 룰렛 테이블 앞에서 느꼈던 그 강렬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강렬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 그는 다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화학작용입니다. 그리고 화학작용은 의지만으로 제어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2013년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분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1980년에는 도박 중독을 충동 제어 장애로 분류했습니다. 절도벽, 방화벽과 같은 범주였습니다. 즉, 의지로 통제해야 할 충동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달라졌습니다. 도박 장애는 알코올, 마약, 코카인과 같은 물질 중독과 동일한 카테고리인 약물 관련 장애 및 중독성 장애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도박 중독은 단순한 의지 방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난 심각한 신경생리학적 질병입니다. 마치 알코올이 간을 손상시키듯 지속적인 도박은 뇌의 보상 회로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과학적 사실이 규명되기 100년 전에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했습니다. 6번째 장, 도파민 나라의 현대인. 그러나 이 이야기를 19세기 러시아의 한 소설가의 특수한 사례로만 읽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램부크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할수록 훨씬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뇌과학적 사실입니다. 도파민의 저울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자극해도 쾌락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자극은 저울의 기준점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이제 같은 양의 자극으로는 쾌락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더 강한 자극을 받으면 이번에는 저 더 강한 수준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울의 기본 위치 자체가 고통 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제 자극이 없을 때의 기본 상태 자체가 고통이고 공허함입니다. 현대의 스마트폰 사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만 확인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첫 5초 안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식사 중에도 대화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 불안함이 고통의 저울이 기울어진 증거입니다. 뉴스 피드는 어떻습니까? 자극적인 헤드라인 하나를 읽고 나면 다음 헤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1시간 동안 뉴스 피드를 스크롤하고 나서 우리는 실제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해졌습니까? 쇼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살 때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삽니다. 왜냐하면 구매의 클릭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잠깐의 도파민 분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느낌을 위해 우리는 쓸 필요도 없는 물건들로 방을 채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비스바덴의 카지노에서 경험한 것과 현대인이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경험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현대의 도박장은 24시간 열려 있으며 우리 손 안에 있으며 아무도 그것이 도박장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는 100년 뒤에 우리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에게 가지 않는, 치통에서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스스로를 해치는 선택을 멈추지 못하는. 7번째 장. 왜 우리는 파멸을 선택하는가? 그 철학적 답. 이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하생활자는 묻습니다. 만약 인간이 정말로 합리적인 존재라면, 만약 인간이 정말로 자신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왜 그토록 많은 인간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선택을 반복하는가?
왜 알면서도 합니까? 왜 이해하면서도 멈추지 못합니까? 그의 답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때로 자기 파멸의 형태를 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당신의 모든 행동이 유전자와 환경과 뇌의 화학작용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면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일 뿐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수정공이 제공되어도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는 이 프로그래밍에 반항합니다. 그 반항이 자기 파멸적인 형태를 취하더라도 225라고 외치는 것은 수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설계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고, 나는 당신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무언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파멸적 선택 속에 담긴 역설적인 존엄성이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파멸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 자신도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의지박약으로, 도덕적 결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인간 본성의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8번째 장, 1871년의 기적, 그리고 멈춤의 의미. 1871년의 어느 날 도스토옙스키는 또 한 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지금도 아내의 소지품도 전당 잡혀 도박판에 탕진한 뒤 도박장에서 도망치듯 나온 그는 어딘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였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언어, 낯선 의식, 자신이 알던 모든 것과 다른 세계. 그 충격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도박의 충동이 그 순간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치료도, 어떤 약도 없이 단지 낯선 공간에서 오는 기묘한 충격 속에서 그의 인지 체계가 흔들렸고 그 틈새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패턴 인터럽트, 즉 패턴 단절로 설명합니다. 강박적 충동은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될 때 강화됩니다. 그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예측 불가능하고 강렬한 새로운 경험이 그 회로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경험한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가 평생 알아온 간질과 기관지 질환으로 인해 도박의 극단적인 흥분과 에너지를 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내 안나와 함께 안정된 삶을 꾸렸습니다. 악령, 미성년, 그리고 마지막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 중독에서 벗어난 이후에 탄생했습니다. 8년의 파멸이 있었고 그 파멸 속에서 그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문학에 깊이와 진실성을 더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멸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것입니다. 파멸로 가는 길의 내부 풍경을 가장 정확하게 그린 지도. 9번째 장, 당신의 지하실, 그리고 나오는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당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박이 아니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배달 앱일 수도 있고, 특정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충동적인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룰렛 테이블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 지하생활자의 철학,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째, 그것이 당신의 도덕적 실패만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강렬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한번 특정 자극에 포획되면 의지만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을 향해 왜 이렇게 나약한가라고 채찍질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뇌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도 결국 멈췄습니다. 8년이 걸렸지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셋째, 도스토옙스키의 1871년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의 도박이 멈춘 것은 더 강한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그 패턴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공간, 예측하지 못한 경험, 중독의 회로를 단절시키는 것은 종종 같은 환경에서의 더 강한 결심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경험, 다른 자극입니다. 넷째, 램브크 교수가 강조하는 것처럼 저울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극을 줄이고 공허함을 일시적으로 견디는 것, 그 견딤 속에서 뇌의 저울이 서서히 균형점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이 다시 충분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마 가장 중요한 것,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가 요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자유의지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의지의 가장 진정한 발현은 파멸을 향한 돌진이 아닙니다. 파멸을 향한 충동을 인식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대신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도파민의 화학작용에 의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 충동을 인식하고 멈추는 것이 진짜 225입니다. 마지막 장. 불완전하지만 존엄한 존재로. 도스토옙스키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간질로 고통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항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경험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시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인간 이해가 담긴 문학들이 탄생했습니다. 지하생활자는 지하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하실에서 올려다보며 빛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내려가지 못하는 것과 알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적어도 도스토옙스키는 그리고 그의 지하생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24의 법칙에 묶인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25를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자유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두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본성이 가하는 충동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실수들, 그것들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고 그러나 그렇기에 아름다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그 인간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살아남는 데 필요한 건 멘탈과 지갑이죠.